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 세 번째 시간이고요. 다중화기와 정보 전송의 개요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 중에서는 계산 문제가 몇 문제가 보이긴 하는데요. 자, 이 계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실제로 저와 같이 풀었던 형태의 계산 문제가 실제 여러분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저랑 같이 푸는 부분에만 집중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만 파악하신다면 충분히 이 문제도 다 해결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뭐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송수신 내 각 두 개의 터미널이 두 개의 단말기가 다중화기와 공동 통신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전송합니다. 같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터미널, 첫 번째 단말기는 1200bps의 속도로 보내고 두 번째 단말기는 2400bps로 동작을 할 때 공동통신 채널을 통해 전송될 수 있는 최소의 속도를 물었으니까 하나는 1200이고 하나는 2400이면 같이 보내게 되면 최소는 당연히 1200이 되겠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정답은 가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다중화기 멀티플렉싱을 함으로써 얻는 가장 좋은 점은, 자, 다중화기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림을 이 삼각형 그림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멀티플렉스라 그래서 MUX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러 개가 이렇게 입력이 됐을 때 하나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다중화기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가 만약에 1200bps로 통신을 하고 여기가 2400, 뭐 여기가 만약에 1800, 1600 이렇게 된다면 전체를 최소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인 1200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1번 문제였고요. 그럼 2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좋은 점이 뭐냐라고 물었으니까 당연히 전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다중화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채널이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전송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송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다중화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다번이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는 여러 개의 터미널 신호를 역시나 하나의 통신회선 여러 개를 하나로 보낼 때는 항상 삼각형 생각하시면서 여러 개가 하나로 들어온다. 이게 바로 멀티플렉서 다중화기다.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고요. 4번 문제 회선 교환 방식의 시간 분할 교환 기술이 아닌 것은 시간을 분할한다는 거. 한 번에 그 시간 내에 동시에 전송할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 대역별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보내는 그런 기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TDM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스 시분할 다중화기의 버스 교환 방식 타임 슬롯 맞고요. 시간 다중화 맞고 전부 다 시간이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닌 것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는 이 그림으로 그래프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본강에서 제가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두부 한모가 이렇게 있을 때 두부? 갑자기 두부 얘기를 합니다. 그죠? 두부 한모가 있을 때 칼로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는 시간축을 기준으로 잘랐기 때문에 얘는 시간 분할 다중화에 대한 의미 라번이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여기가 시간이 아니고 여기가 주파수라면 주파수 축을 기준으로 잘랐다면 이게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채널 1, 2, 3이 시간축을 기준으로 잘려 있기 때문에 시분할 다중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이제 주파수 분할 다중화에 대한 문제인데, 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스입니다. 주파수를 분할하는 다중화기죠. 자, 옳지 않는 것은 전송되는 각 신호의 반송 주파수는 동시에 전송된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잘라서 그 주파수를 동시에 보내는 거 맞죠? 자, 전송하려는 신호의 필요 대역폭보다 전송 매체 유효 대역폭이 적을 때 사용한다. 이 말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정답은 나번이고. 반송파의 주파수는 각 신호의 대역폭이 겹치지 않도록 충분히 분리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전송 매체는 매체를 지나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이다. 주파수 분할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나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자, 이어서 7번 문제는 역시나 주파수 분할 다중화 FDM의 가장 큰 장점은 물었습니다. 장점은 바로 다번에 여러 개의 정보 신호를 역시 한 개의 전송로를 통해서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주파수 분할 다중화의 장점이라기보다는 다중화기를 전체의 장점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다번이 되겠고요. 8번 문제는 주파수 분할 방식을 이용하여 사람의 음성을 다중화하려고 합니다. 자, 음성 대역폭은 3kHz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채널 간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밴드가 필요해요. 가드밴드가 1kHz로 가정할 경우에
48kHz의 대역폭을 이용해서 다중화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수는 얼마냐? 항상 실제로 보내야 되는 3kHz와 음성 대역폭 3kHz와 가드 밴드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리고 결국은 이 3kHz와 1kHz를 합하면 하나가 4kHz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48kHz에다가 얼마? 4kHz를 나누게 되면 4일은 4, 4, 2, 8이니까 12개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채널이 음성 대역폭이 3kHz라면 거기에다가 가드밴드 1kHz를 합해서 하나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몇 개를 보낼 수 있냐니까 전체 48에서 4로 나눠주면 12가 된다.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 건지 이 문제를 기억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에서 숫자만 바뀌어서 나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도 자, 다중화 기법 중에서 TV의 공중파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TV 방송을 보거나 라디오 방송을 볼 때는 항상 주파수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뭐 몇 헤르츠의 주파수를 갖고 우리가 보고 있느냐. 특히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를 그대로 얘기하죠. 뭐 MBC 방송국 같은 경우에 뭐 92.3 뭐 메가헤르츠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파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주파수를 영어로 하면 프리퀀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10번은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의 장점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시분할 다중화 중에서 통계 시분할 다중화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기 시분할 방식에 의해서 타임 슬롯 낭비를 막을 수 있고요. 자, 다중화 회선의 데이터 전송률에 회선에 접속된 스테이션들의 전송 속도의 합보다 자, 작게 할 수 있다는 말도 특징으로 나와 있고요. 자, 동기 시분할 방식에 비해서 많은 스테이션에 수요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입력되는 정보를 임시 보관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버퍼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버퍼가 필요합니다. 그죠? 정답은 라번이에요. 자,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 문제가 좀 쉽다라는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는 다중화기 중에서 자, 인텔리전트 다중화기라는 지능 다중화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능 다중화기는 거의 컴퓨터의 역할을 하게 되죠.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비동기 다중화 장비고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기라고도 하고 가격이 저렴. 아무래도 지능적인 다중화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말은 잘못됐겠죠. 접속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말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번이고요. 주소 회로, 흐름 제어, 오류 제어 등의 기능이 있는 거 맞는 말이고요. 자, 12번 문제는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와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자, 비동기식의 동기식에 비해서 효율이 우수하다. 자, 우리가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사실 동기식이 더 속도가 빠르고 좋아요. 그죠? 근데 이 시분할 다중화기의 시분할기만큼은 비동기식의 동기식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맞는 말이라는 거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비동기식 다중화기를 일명 통계적 다중화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동기식 다중화기는 데이터를 잠시 저장할 버퍼와 또 주소 제어 회로 등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 맞습니다. 라번에 보니까 비동기 다중화기는 데이터 전송 각 채널에 대한 고정 슬롯이 설정된다. 비동기 다중화기가 고정 슬롯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가 이 고정 슬롯이 설정된다고 해야 맞겠죠. 정답은 라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통해서 동기식과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3번 문제는 다중화기 기법 중에서 그 단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는 시분할 다중화기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시분할 다중화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자, 시분할 다중화는 가드 밴드로 인한 대역폭 낭비가 된다. 이거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에 대한 얘기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가드 밴드가 필요한 것은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가 되겠습니다. 자,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는 타임 슬롯을 고정적으로 할당하여 타임 슬롯이 낭비될 수 있다. 자,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는 제어 회로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나번이 잘못 연결됐습니다. 그죠? 자, 14번 문제는 역다중화기다. 역다중화기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키워드가 이 두 개의 음성 대역 회선을 이용한다는 게 바로 키워드예요. 이게 가번이 역다중화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나번에 집중하기라고도 한다. 역다중화기하고 집중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집중하기를 제가 본 강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자, 이렇게 그렸던 기억이 나죠. 여러 개가 들어와서
여러 개가 나오는 형태. 단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라면 반드시 입력이 출력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14번 문제는 역다중하기에 대한 얘기인데 집중하기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나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역시 집중하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자, 집중하기는 구조가 복잡하면서 규칙적인 전송이 사용된다. 이게 틀렸죠. 정답은 가번이고요. 집중하기 하면 항상 그림 자체를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 개가 들어가서 여러 개가 출력이 되고 항상 입력이 출력보다 크거나 같다는 의미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번에 보니까 M개의 입력 회선을 N개의 출력 회선으로 집중하는 거다. 그래서 입력 회선 수가 출력 회선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 집중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는 없고요. 이어서 넘어가서 3.1 단원으로 가도록 하죠. 자, 3.1 단원의 데이터 전송 기술에서는 우리가 좀 계산 형태의 문제가 조금 나온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밴드위드스라는 대역 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역 폭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주파수와 최저의 주파수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게 바로 대역 폭이라고 하죠. 그 대역 폭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요즘 통신사 같은 경우에 뭐 SK텔레콤이나 뭐 KT나 LGU 플러스나 이런 데서 서로 자기네 속도가 빠르다고 막 광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라에다가 주파수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을 어떤 거를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 경매 방식으로 또 막 진행이 돼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장면들이 많은데, 통신사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많은 대역폭으로 우리 고객들에게 우리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현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대역폭의 의미는 속도에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기억하시면서 최고 주파수와 최저 주파수의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통신 속도가 1200보일 때 한 개의 신호 단위를 사용해서 전송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나타내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시간과 보호라는 통신 속도의 관계는 서로 역수 관계다. 이 두 개의 관계가 역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시간을 t라고 하고 보호를 b라고 한다 그러면 이 결과값은 t는 항상 b분의 1이라는 값을 나타내고, 반대로 자, 이 말의 의미가 b는 t분의 1을 관계를 나타낸다. 이 관계를 우리가 역수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호의 속도가 1200일 때 시간을 물었으니까 답은 1200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자, 이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호와 시간과의 관계는 역수 관계를 갖고 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는 쿼드 비트를 사용한대요. 쿼드 비트는 얼마입니까? 곱하기 4라는 거 우리가 본강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1비트, 3비트, 1비트, D비트, 3비트, 쿼드 비트에서 1비트는 곱하기 1,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얘기고, D비트는 곱하기 2, 그리고 3비트는 곱하기 3, 쿼드 비트는 곱하기 4라는 거. 자, 보호를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보호는 항상 BPS에 비해서는 작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쿼드 비트를 가르쳐 주고 1600 가르쳐 줬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되니까 4, 6이 24가 나오니까 6400이 맞습니까? 산수가 잘 안 돼서 1600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4, 6이 24, 4, 1은 4, 640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쿼드 비트 나오면 곱하기 4, 3비트 나오면 곱하기 3, 그리고 D비트 나오면 곱하기 2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본강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8 위상에다가 이진폭이죠. 그럼 8 위상 이진폭이니까 얘는 몇 상이란 얘기예요? 16 위상이란 얘기죠. 자, 16 위상이라는 것은 16이기 때문에 2의 4승이죠. 2의 4승이라는 것은 4비트를 의미하는 거죠. 4비트를 의미한다는 것은 역시나 쿼드 비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쿼드 비트. 쿼드 비트는 얼마? 곱하기 4를 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2400 보호를 가르쳐 줬으니까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정답은 960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8 위상 이진폭이다. 그러면 16 위상이기 때문에 16 위상은 2의 4승이다. 만약에 뭐 그냥 8 위상만 나왔다. 그럼 8 위상의 8이라는 값은 2의 3승이 8이기 때문에 얘는 3비트고, 3비트라는 것은 3비트를 의미하는 거고, 그죠? 3비트. 이건 영어가 아닙니다. 3비트라고 의미하는 거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겠다. 이런 의미로 문제를 해석한다면 보호와 BPS와의 관계에 계산하는 문제는 반드시 풀 수가 있다는 얘기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문제 속에서 뭘 가르쳐 줬어요? 보호를 가르쳐 줬죠. 근데 똑같은 문제에서
문제 속에서 BPS를 가르쳐주고 보호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나누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똑같은 문제에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2400 BPS일 때 보호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역시나 16 이상의 4비트니까 코드 비트니까 나누기 4를 해주면 그 답이 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역시 본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자, 이 정도는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점점 문제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자, 데이터 비트가 총 7비트래요. 그리고 비동기식에는 스타트 비트 1비트와 스톱 비트죠. 엔드 비트 1비트 그리고 오류를 검출하는 페리티 비트가 하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총 7비트에다가 스타트 비트 1개와 스톱 비트 1개와 페리티 비트 1개를 다 더해서 총 몇 비트가 되냐면 총 10비트라는 게 하나의 그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 한 비트로 구성된 문자를 1600bps의 회선을 사용하여 비동기식으로 전송하면 최대 전송 속도를 물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총 비트가 우리가 보내야 될 게 10비트이기 때문에 1600bps의 속도에다가 10비트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16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 한 160 이니까 이 160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단위가 분이잖아요. 그죠? 분. 그러니까 160자를 1초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BPS니까. 1초에 보낼 수 있는 건데 얘를 1분이면 60초에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60에다가 60을 곱하면 9600이 되기 때문에 9600자를 1분당 보낼 수 있다. 결국 우리가 계산했을 때의 정답은 160이 나왔지만 문제에서는 단위를 분으로 물었기 때문에 60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5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일단 그 비동기식의 비트 수는 데이터 비트 7비트와 스톱 비트 하나, 스톱 비트 하나, 스타트 비트 하나, 그리고 페리티 비트 하나 다 합쳐서 총 10개의 비트 중에서 1600 bps로 통신이 된다고 하니까 1초당 보낼 수 있는 것은 160을 보낼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분을 물었기 때문에 곱하기 60을 해주면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한 문자가 각각 13.5 밀리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밀리세크라 그래서 밀리초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것은 분수로 따지면 1000분의 1초가 되는 거죠. 이 단위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선 한 문자가 13.5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한 문자가 13.5죠? 그럼 13.5인데 5개의 데이터 펄스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 13.5짜리가 몇 개 있다 말이에요? 5개 있다는 말이고 여기에다가 16.25짜리에 한 개의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니까 16.25라는 값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다 계산을 하면 총 얼마가 나오냐? 100이라는 값이 나와요. 100. 그죠? 자, 10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100이라는 값이 답이다 해서 라번 찍으면 큰일 납니다. 그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100이라는 값의 단위가 우리가 100ms가 되잖아요. 그쵸? 이 100ms라는 것은 정확하게 따지면 100 곱하기 1000분의 1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분의 1초라는 것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약분하면 10분의 1이 된다는 거죠. 100 곱하기 1000분의 1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밀리초를 초로 고치게 되면 1초가 되는 거죠. 10분의 1은 0.1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0.1초에 총 몇 비트? 7비트를 보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0.1초에다가 7비트를 보낼 수 있으면 우리가 단위를 물을 때는 bps를 물었기 때문에 1초에는 몇 개를 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럼 0.1초에 7개를 보낼 수 있으면 1초에는 몇 개를 보낼 수 있다? 70비트를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하나의 문자가 13.5니까 13.5가 5개니까 곱하기 5를 하죠. 곱하기 5. 그리고 난 다음에 16.25짜리가 2개가 있다는 얘기죠. 한 개의 스타트 비트와 한 개의 스톱 비트니까 이거 2개를 곱하게 되면 그 값을 모두 더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온다? 100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100 나왔다고 해서 라번을 찍으면 안 되고 100밀리초기 때문에 100밀리초라고 하는 것은 초로 고치면 이렇게 100 곱하기 1000분의 1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0.1초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1초에 뭘 보낼 수 있다? 7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으니까 1초에는 70개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한번 나왔던 문제가 나온다면
숫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7번 문제는 자, 2400bps의 회선을 4800bps 회선으로 교체해요. 속도를 높였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이때 발생 현상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전송량이 2배로 증가하겠죠. 처리율도 향상이 되겠죠. 응답 시간도 빨라지겠죠.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기저 대역 전송 방식에서 데이터 신호 이외에 동기 신호, 상태 신호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우리가 뭐라 불렀습니까? 베어러 속도다라고 배웠었죠. 정답 라번이고 뭐 단답형으로 문제를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는 통신 회선의 전송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거 우리 샤논의 공식 알면 풀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그 교재에 샤논의 공식 한번 적어 볼까요? 샤논의 공식은 통신은 용량이니까 C니까 W 로그, 그죠? W 로그 2에, 그죠? 2에 1 플러스 n분의 s. 요게 이제 샤논의 공식이죠. 자, 여기서 이 W라는 것이 이제 대역폭을 나타내는 말이고, 대역폭을 나타내는 말이고, S가 바로 신호를 나타내는 말이고, N이라는 게 노이즈, 잡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잡음.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샤논의 용량의 C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역폭을 당연히 높여야 되고, 그리고 신호 세력도 높여야 되지만 잡음이라는 것은 낮춰야만 이 C 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제가 본강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정답은 몇 번? 가번에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게 제일 옳은 방법이죠. 신호 세력은 어떻게 한다? 줄인다는 거 증가시켜야 되고, 잡음 세력은 줄여야 되고, 신호대 잡음비는 줄인다가 아니라 신호대 잡음비는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n분의 s. 이 전체의 값을 높여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호대 잡음비도 높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가번이죠.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공식을 알고 그 값을 이용하게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10번 문제는 역시나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암기를 해두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일단 해결을 해야 되는 거냐면, 자, 문제 속에서 9600 bps라는 말이 나왔고요. 자, 채널상에서 약 5분간 전송하여 자, 10비트의 에러가 발생한 경우 에러율은 얼마인가? 자, 에러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체분의 그거잖아요. 전체분의 그거. 그러니까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전체가 얼마냐면 9600 bps에다가 초로 계산해야 되니까 5분이니까 5 곱하기 60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전체입니다. 이 전체분에 실제로 이제 그 에러가 발생한 그 내용은 10개의 비트의 에러가 발생했다 그랬죠. 분의 10. 이게 답이에요. 그죠? 자, 이게 답이긴 한데 식은 세우는데 이거 산수를 몰라서 또 틀리면 안 되겠죠. 9600 곱하기 5 곱하기 60을 귀찮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게 되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288 0000이라는 값이 나와요. 분의 10이에요. 자,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뭐 00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1 나누기 288000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냐면 3.47222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계산까지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죠? 자, 3.4422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얘를 표현한다는 것은 3.4 722이니까 3.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겠죠? 정답은 라번인데,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식을 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9600에다가 곱하기 5분인데 초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60을 한 번 더 곱해준 값이 전체가 되는 거고, 그 전체분의 에러 비트가 10이기 때문에 이런 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으면, 이 계산을 선생님 못하겠어요 하면 그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중학생이나 또 고등학생의 어떤 동생이 있으면 동생한테 이 계산을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저도 옛날에 이 문제 풀 때 이 계산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수학이라면 7을 뜨는데, 자, 이 계산을 또 해야 되니까 미치겠다.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막 물어보고 풀었던 기억도 납니다만은, 자, 아무튼 이 10번 문제는 한번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다면 숫자 하나 안 바뀌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계산이 안 된다면, 높아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계산이 안 된다면 정답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신다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숫자 하나 안 바뀌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는, 자, 데이터 통신에서 송신 측의 신호가 10V다. 자, 송신 측의 10V 라는 얘기는 입력이 10V란 얘기죠. 입력이 10V란 얘기고, 수신 측의 신호가 10mV란 얘기는 역시나 출력이 10mV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풀고 계시는 문제의 바로 좌측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송 신호에
로그 들어가 있는 공식 있죠. 이 공식 얘기하니까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데시벨 갈로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이 공식이 이제 데시벨 갈로 이제 전압을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이 이제 20 곱하기 20 로그에 이제 10에 입력이 이제 V2가 되겠고 출력이 V1이 되는데 이 공식을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적어 보면 자, 20 로그 10에 V2가 입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분의 이렇게 되고요. 자, 수신 측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출력이 10mV가 되죠. 그럼 이 10mV를 볼트로 고치게 되면 0.0001이 되죠. 왜냐하면 이 미리볼트의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 다시 말해서 10의 3승, 다시 말해서 0.001이 되기 때문에 10mV라는 것은 0.0001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만 따로 계산해 볼게요. 자, 얘를 따로 계산하면 0.001이 되겠죠. 0.001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공식에다가 이 부분을 10의 마이너스 3승을 넣게 되면 이 결과는 20 로그에 10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자, 밑이 10인 로그에서 이 10과 10은 사라지게 되죠. 이 마이너스 3이 이 앞으로 와서 20하고 곱하게 되죠. 이 결과값은 마이너스 60 데시벨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나와번으로 답을 푸는 건데 사실 제가 로그까지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또 고등학교 다닐 때 로그를 공부한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이 밑이 10인 로그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3이 앞으로 오면서 20과 곱해준다는 거. 결국 이 문제에서는 로그 계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10볼트와 10mV의 단위를 맞추는 게 조금 까다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문제예요. 뭐 하기 싫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0데시벨이라는 거 이 문제가 나온다면 아주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나온다면 역시나 숫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나올 가망성이기 때문에 답만이라도 눈여겨봐 두시면 좋겠고요. 문제 자체가 그 단위를 변환하고 로그에 맞춰서 이 공식을 입력해서 푼다는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통신 속도가 2400보호이고요. 4위상 변조는 2의 2승이 4상이죠. 그러니까 2의 2승이라는 것은 2비트를 의미하는 거고 2비트라는 것은 곱하기 2를 하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2400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BPS는 4800 BPS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계산 문제가 통신에서 나온다면 12번 같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이번 시간에 풀어봤던 이 문제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왔을 경우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약간의 숫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학습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다중화기에 대한 개념과 또 집중화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정보 전송에 관련된 계산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데이터 통신도 전체 20점 만점에 목표 자체가 우리가 16점에서 17점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이런 문제는 포기를 하더라도 나머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강을 들었을 경우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역시나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정보 전송 매체와 또 전송 방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